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힘차게 출발을 외쳐 주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요, 평상시에는. 네. 이 방송 때는 약간 좀 다중이 같은. 항상 배면이 사무실에서 항상 어두우세요. 어둡고 우울하시고 여기 9층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네. 여의도에서 그런지 몰라도 막 전투기가 다니고 지금 그죠? 맞아요. 헬기 다니고 막 전쟁 난 겁니까? 국군연날 대비해서 저기 에어쇼 준비한대요. 그래요? 블랙 이글스라고. 멋있던데. 네, 과거에도 갑자기 여의도 상공에 뭐 시끄럽다고 해서 이제 민원이 네.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친절하게 정부에서 아니 그런 거는 사실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이거 뭐 코로나 뭐 어디 지역에 누가 있다 뭐 걸렸다 그다음에 뭐 실종 신고 들어왔다 이러면은 다 이제 우리 문자로 다 날려주는데 그 여의도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은 난 사실 어제 겁먹었거든. 전쟁 난 줄 알고. 우리 또 열심히 또 저기 촬영도 했죠. 촬영됐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북한의 만행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저 같은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같이 그 한 나라의 수장이 없을 때 대통령이 지금 외부에 나갔었을 때 아주 야비하게 그거 타이밍을 노려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약간 뭐 쌍팔년도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든 그 체계가 뭐 국무총리도 계시고요. 뭐 체계가 그냥 방공 체계나 뭐 아니 그런 그 부분이 총리님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요즘 욕 엄청 먹던데. 우리 한 총리님. 그래요. 이번에 그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또 딴 데로 흘러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제 유엔 연설인가 했었잖아요. 네.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성과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뭐 통화 스왑도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국민연금과 스왑을 하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금리 인상 때문에 그죠? 달러가 이제 1,300원대 넘어갔단 말이죠. 네, 안 그래도 오늘자로 그 미국 연준에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네네. 올해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이제 간다고. 다음 달에 뭐 한 번 더 간대요. 아니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2024년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야, 정말. 그 앞으로 2년 동안은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고정을 해서 가겠다는 건데 지금도 상당히 고금리긴 한데. 그러니까 파웰 씨가 그 기조가 그래요. 그분도 견뎌야 된다. 민주당 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 매판가. 그래서 견뎌야지만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네. 뭐 고용이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떨어지더라도 네. 지금은 견뎌내야만 하는 시기다. 이거를 견뎌야지 나중에 차라리 물가가 너무나 상승했을 때 네. 그거를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이 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런 뭐 고용 불안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그런 주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입니까? 네, 미스터 파월 씨가 직접 하신 아니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어떻게 살아? 그럼 기업이 죽으면은 우리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잘릴 거고 잘리게 되면은 일반 서민들은 굶어 죽을 거고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 갖고 있는 자산들을 팔 거고 주식도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고 집값도 떨어지면은 또 손해보고 팔아야 되고 그게 스티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그건데 거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거 낭하는 말아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물가를 나중에 그 너무나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차라리 지금 고용이 불안하고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하는 어떤 고통이 차라리 낫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걸 뻔히 알면서 왜 재작년에 그 코로나 있었을 때는 자금을 뭐라고 그런 거 헬기에서 뿌려버리겠다. 네, 헬리콥터 머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생각도 안 하고 한 건가? 다 자기네들 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제가 너무 미니언님한테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본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정리를 하기가 참 약간 애매해가지고. 근데 자, 오늘 이호정 소장 같은 경우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못 나오게 돼가지고
민병철 우리 그 수석 의원님과 저희가 이제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요 부동산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부동산 경제 방송 쪽에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시죠. 네. 역사와 전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그쵸? 역사시죠. 아 그래 화석입니까 화석? 화석 아니죠.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전설. 그렇죠. 부동산계의 전설적인 분입니다. 조용필 같은 분이십니까? 그렇죠. 약간 생긴 거 보시니까 또 조용필 같기도 해요. 그러시래요. 자 오늘 JH 리얼티의 정두환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난 원래 제가 묵직한 성향인데 네. 우리 이사님 뵈면서 느끼는 게 텐션이 엄청나시네요. 방송할 때만 그래요. 그래요. 평상시에는 거의 우울합니다. 뭐 벙어리 수준입니다. 평상시도 안 그러던데 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우리가 보물 터진다고 그러죠. 누구 하나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시구나. 네. 다중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저는 뭐 항상 조용하고 네. 조용하고 뭐 그런 편이죠. 앞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오랫동안 부동산을 했는데 조용필 정도면 되게 제가 좋을 것 같은데 네. 남진 나오나 정도가 아닌가 싶고 이제는 막 오히려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면 네. 더 복잡하고 아이러니컬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아마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오래 한 저도 그런데 얼마나 복잡하실까 싶습니다. 그래요. 워낙 경력도 오래되셨고 그 경제 방송 쪽에 옛날에 SBS에 그쪽에 한참 오랫동안 방송하셨잖아요. 네. SBS 경제 방송 쪽에 부동산의 한 파트를 다 맡으셔가지고 최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요즘에 그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네.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조정기라고 보고요.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건 늘 부동산이 오르면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급락하다가 또 보합세 잃었다가 또 오르다가 급등하다가 이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그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이 올라갔다 있는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사이클이. 그 주기를 예전에는 뭐 10년 주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금은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죠. 부동산이 네.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저 역시도 부동산으로서 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투자자다 보니까 저도 찾고 있습니다. 뭐가 돈이 될까? 뭐를 사면 좋을까? 지금 현 시점에서 라고 하기 때문에 뭐 사는 시점이다라는 것보단 네. 지금은 조금 공부하고 또 동산형 시청을 하셔서 네.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적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이 됐었잖아요. 뭐 IMF 이후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근데 그 당시 하락기에도 와 지금 요 이제 하락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는 그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년 주기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금융위기 오고 그 전에 뭐 IMF 오고 뭐 해가지고 거의 10년 차이로 움직였는데 그 많은 변수들이 생겼죠. 뭐 변종 바이러스처럼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현재하고의 차이점은 글쎄 이제 많이 똑똑해졌다. 어떤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또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예전에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내공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 정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왜냐면은 뭐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준비된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뭐 사전에 대화 놔둔 거 없죠. 사전에 솔직하게 말하면은 대표님이랑 담배 한 까치 핀 거밖에 없거든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출연하라고. 저 옷 이렇게 안 입고 나오고 싶은데. 아니 제가 오늘 왜냐 갑자기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 시청자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뭐 내공이 깊으시다고 느끼는 거는 진짜 질문 딱 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네. 보통 미니언님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쉬고 하잖아요. 저는 되게 막 당황하죠. 땀 삐시삐시 흘리고. 네, 전 라면의 스프 같은 사람이고요. 저기 정주환 대표님께서는 이제 사골 국물처럼 진득하게 우러나오는 어떤 그 내용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 그 인생이 인스턴트다. 그렇죠. 그죠? 인스턴트. 언제 이 자리가 또 저 자리를 바뀔 수도 있다. 네. 인스턴트인데 자연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네. 더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아, 쌀과자님 이제 들어와 계시고 저희 어제 스마일님 1바 스마일님 들어가셨고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현호 최현호님 네 반갑습니다. 럭키 람브르기님은 항상 들어오신 분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네. 안티 파르티자님께서는 에어쇼에 돈 쓰지 말고 서울 규제나 풀어주지 하면서 쌀과자님께서 제 인스타를 보셨나봐요. 어제 그 사진 올리셨잖아요. 저랑 인친이십니까? 아 그러신 어떤 분인지 것 같아요. 모르겠네. 하여튼 쌀과자님, 그 김현자님도 네. 오셨고요. 섭섭님께서 효정 소장님 어디 가셨냐고 하는데 오늘 집안에 갑자기 좀 일이 좀 생겨가지고 뭐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좀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정주환 대표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안티 파르티자님 이분도 이제 저희 열렬한 시청자분이시죠. 시청자시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금리 안 오른다고 한 양반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미스터 파월님. 아, 파월은 파월님. 거짓말쟁이. 과격한 파월 씨.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작년에 2022년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한 거는 2021년도 항상 찍잖아요. 네, 방송국에서도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사실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임대차 입법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었고 금리가 그때 살짝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솔직하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한 2023, 4년까지는 고점이 지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왜냐하면 많지 공급이 않았어요. 없으니까 일단은 주택 공급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아닌데 아주 급격한 상승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정 대표님은 작년에 2022년도를 전망했을 때 어떻게 전망을 하셨습니까? 저는 양극화를 늘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항상 뭐 오르기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어느 지역이 오르면 어느 지역은 또 떨어져 줘야 되는 거고 서울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찾아서 누군가는 또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다 오른다라는 개념은 앞으로는 아니어서 저는 양극화 얘기를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오를 만한 집은 오르고 떨어질 것은 떨어질 것이다. 좀 더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 네, 지금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네. 그럼 뭐 속단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르는 점은 오를 거고 지금 누군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상담했었잖아요. 네. 상담했었는데 그분 역시도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계세요. 다만 어느 타이밍이겠죠. 근데 그런 자산가 분들은 네. 돈이 좀 자금이 많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아직도 살려고 해요.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네. 똘똘한 한 채에서 어떤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집값 떨어져서 어떻게 라는 분들보다는 자금이 있으니까 좀 상담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뭐 오셨던 분은 약간 별외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시장 전망은 양극화다. 분명히 양극화를 갈 거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만 쓸데없이 올랐던 지역이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네, 분위기 때문에 오르니까 나도 올라야지. 뭐 강남이 오르니까 용산도 올라야지. 마포도 오르고 뭐 강북 노도강도 오르고 다 그랬던 것 같은데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는 30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봤던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한 4, 50년 걸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꺾여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들
소위 말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들이겠죠. 돈이 네. 있으면 사고 싶은 지역들. 음. 이런 지역은 잠깐 이럴 수 있고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이런 지역들은 뭐 그래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떤 질문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 여쭤봤는데. 전망. 작년에 그래요. 올해 전망. 그 양극화는 뭐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네. 그렇죠.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좋은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동할 마음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못 사. 여기서 더 이상 더 좋은 걸 못 사는데 뭐 똘똘한 채가 뭐가 있어. 그냥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같아. 누가 마을바흐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죠? 벤츠 S클래스 뭐 S600 이런 거 막 마이바흐 타고 다니는데 굳이 내가 지금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갑자기 에쿠스로 바꾼다든지 그죠? 에쿠스 없죠 진짜 G90으로 바꾼다든지 그죠? 뭐 갑자기 아우디 A6로 A8로 바꿔야겠다 이런 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냥 갖고 있으면 어차피 내가 최고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세단 차가 좀 별로니까 아, 이게 스포츠카 하나 사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출퇴근하는데 주차하기 좀 힘드니까 소형차 하나 사볼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마이바흐 벤츠 S클래스를 팔고 다른 동급이긴 하지만 더 안 좋은 걸 가실 분들은 없다고 예, 상담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이 나네요. 2022년은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을 여쭤봤었는데 하여튼 역시 내공 있으신 분들은 확실합니다 진짜. 그럼요.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실무 경험으로 인해서 네. 이제 향후의 어떤 전망에 대한 어떤 그 논거가 확실하시니까요.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 오늘 정주환 대표님 오셨으니까 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얘기 안 하거든요. 아, 그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아 지금. 책 이 제목이 부동산 레시피인가요? 예. 그 책은 내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한 3년 정도 됐고요. 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뭐 여기는 되게 자유롭게 하시니까 네. 얘기를 하면 저는 원래 호텔 요리사였거든요. 요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20년, 21년, 22년 전이네요. 하게 됐는데 책은 그래서 레시피라고 썼고요. 네. 가장 뭐 책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3년 됐으니까. 다만 요리하고 부동산도 저는 매칭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요리도.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적인 질문인데. 예. 아, 사적인 건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저는 대표님의 첫사랑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제 유튜브를 저도 찍는데 네. 늘 가슴 뛰는 삶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민현이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청춘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슴 뛰는 삶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앞서도 얘기했는데 70년이셨거든요. 네. 이제는 나이를 조금 먹어버리니까 아 첫사랑이 70년이다. 아니야. 아, 아니죠. 예. 아이.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첫사랑은 네. 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슴 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첫사랑 얘기를 하면 저도 기혼자다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왜냐면 않을까. 이게 저희가 시청률이 이렇게 좋은 건 좋지 아니기 않아요? 때문에. 그럼 얘기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시간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내공이 높으신 정주환 대표님 모시고 같이 한번 뉴스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아마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꼭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죠.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네요, 그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날짜로 다시 그렇죠.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네요. 0.75% 올렸죠. 네네. 와, 1990년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을 했다. 내년 금리는 4.6%를 전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리가 더 올라가겠네요. 지금 이제 한국이 2.5, 미국도 2.5% 금리 기준금리였다가 네. 미국이 또 홀라당 올라갔네요. 3.25가 됐네요. 자, 이게 얼마 전까지 역금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생겼던 것처럼.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각 은행에서도 요즘 저축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뭐 저기 수협 4%대요, 4%. 수협 같은 데는 3.8%, 4%대 예금 금리가 그죠? 저축은행이야 4.6%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지금 주식 같은 경우가 너무 빠지고 있잖아요. 와 오늘도 제가 잠깐 저도 주식 조금 하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봤는데 네. 그냥 기본 3-4% 빠졌더라고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다 빼가지고 전부 다 또 은행에다가 또 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요즘에 또 거기다 적금 금리까지 네. 거의 뭐 10%대까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은 그 적금 풍차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네. 매달 그 적금을 하나씩 새로운 걸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목돈을 만드는 그 풍차 돌리기 적금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민현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 파월 형님이 더 오르는 금리는 고통을 인내해라. 네. 차분히자 참아라. 3번이면 살인도 살인도 명하는데 이 상황에서 살인하기 전에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약간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조금만 더 견디고 이겨내면은 잡힌다, 다시 정상화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동안에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겠죠. 야, 이것도 제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네. 2024년 이전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주택 금리, 그 대출 금리 자체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다고 하면 현재 지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변동금리 놔두는 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안심전환 대출 그 상품도 그거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 되는 사람들은 금리가 3%로 정해져 있잖아요. 안심전환 대출. 지금 고정금리가 주담대 얼마죠? 한 6% 되나요? 6% 7%가 가게 야, 됐겠지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냥 변동금리로 견디겠습니다. 그래요. 파르티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 있지 않나요?라고 여쭤보셨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쪽이 계속 이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리 계속 좀 더 올리는 상황일 수도 상황이 있고요. 높겠죠. 아니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뭐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누군가 이긴 하든 금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선거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도 그죠? 네. 어제 표심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이 민주당이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빨리 서민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금리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선거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지금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섣부리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정 대표님은 어떻게 윤석열 정치적인 얘기를 대단하십니다. 여기. 네? 아니 저희는 원래 그 방송이 처음 시작한 게 정치 방송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된 건데, 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까 될지도 사실 몰랐어,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 앞으로도 잘 하겠죠, 뭐.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여기서 걔는 이상한 얘기하면 또 노란 딱지 붙습니다. 그럼 저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채널이 죽어요. 근데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문제보다는 공통적인 정확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네. 잡는다라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미국 연준의 그 정확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향후 2년 내에는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써야지. 근데 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죽어버리는데. 아니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뭐 저기 정 대표님은 잘 아시겠지만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시행을 하게 되면 금융단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PF 자금, 그죠? 무서워서 지금은 그거 지금 금리가 막 9% 10%대까지 되죠 지금. PF도 잘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왜냐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왜냐 분양도 잘 안 된다고 일단 금융권이 생각을 하고 있고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건설업체는 다 죽어 나가는 거고 건설업자 죽지, 건설사 죽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공급이 없지. 이런 게 계속 또 악순환이 되게 되면은 또 집값은 올라갈 거고 뻔한 상황인데 이거를 좀 유도리 있게 좀 조절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렇다면 표 때문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은 그거잖아요. 그럼 그 물가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이 네. 좀 둔화됐을 때 그 시점을 잡아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잡을 텐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참 애매하지 않을까?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유일하게 금리 인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런 긴축을 해서 네.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90년대에 긴축이라는 거를 막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급격한 긴축하면서 얘네들이 완전 경기가 잃어버린 20년 거기도 그렇죠. 그렇게 그때 했던 걸로 알고 프라자비 후에 있는데. 89년도에인가 이제 급격한 저기 금리 인상으로 그때부터 이제 버블이 시작이 되었죠. 네. 근데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에 0.1 마이너스 0.1%의 이제 기준 금리를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네 진짜. 네, 지금도 0.1%예요, 기준 금리가. 네. 오히려 일본이 31년 만에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대요. 0.1%. 오. 그 요인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저기 수입 원자재 수입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네. 대신에 외국 자본들이 홍콩 자본이나 뭐 외국 자본들이 일본의 이제 그 외곽 지역 도쿄 말고 뭐 저 교토나 뭐 오사카 지역에 부동산을 그렇게 매입을 한대요. 싸니까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 31년 만에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처음으로 이제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0.1%. 근데 아니 근데 전체를 따져서 0.1%가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은근히 양이 상승이 네,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 깊어요. 일본 부동산까지 관심 갖고 계시고. 기사를 좀 봤습니다. 31년 만에 올랐대요. 일본 부동산이. 그래요. 저는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감으로써 지금 현재 뭐 집값이 지금 하향되고 있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가지고 대출 받아서 또 금리에 대한 이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주택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은 따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요 대출. 왜냐면은 우리가 담보 중에서 부동산만큼 담보가 확실한 건 없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서민들 중에서도 다주택자들 말고 그냥 무주택자라든지 아니 일가구 중에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좀 따로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거 좀 해주면은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맨날 금리 오르니까 우리도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안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대안은 하나도 없잖아.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주 목적자나 정말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정책이 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와중에 뭐 삼성전자 주식은 뭐 4만 전자 간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아까 잠깐 보니 54,000원대 또 아 그래요? 내려갔더라고요. 나그 7만 7천 원에 산 거거든요. 좀 있으면 반토막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조금 산 것도 아니에요 또. 힘듭니다 요즘에. 다음 뉴스로 보죠. 그래요. 서울 집값 부담에 경기도로 탈서울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뉴스와 기사가 데일리안에서 나왔네요. 네. 서울 거주자들 중에 올 상반기 경기도 매매 거래 비중이 45.8%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그죠? 45.8% 매매 거래 중에 네.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 이사 갔다는 거예요, 실거주로? 네,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인접지역이니까. 갑자기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일하는 분이 경기도로 이사 가는 분 많이 없잖아. 응? 당연한 얘기를 써놨네요. 그게 당연한 기사인데. 늘 그랬던. 네, 늘 그랬던 건데 비중이 좀 더 올라갔으니까 뭐 얘기는 하겠죠. 숫자에 참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서울 집값이 지금 막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서울의 집을 구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경기도로 간다. 그 중에서도 뭐 교통 호재가 있고 3기 신도시 이슈 등이 겹쳐서 지역별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솔직히 모르겠네. 나는 이게 막 이호정 소장이 했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걔 쌍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이거는 원래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근데 하지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빠졌던 사람들은요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다들 준비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어서 일자리가 좀 더 멀리 가지만 내가 여건이 되고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이 맞춰지게 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예비 수요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네. 특별하게 옛날같이 뭐 분당이라든지 용인 수지라든지 죽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잖아요. 뭐냐면 그때는 서울에 뭐 20평대 아파트 살 수 있던 사람들이 그 금액가 팔고 가면 분당에 30평짜리 살 수 있었고 분당에 30평짜리를 팔면 용인 수지에 40평, 50평짜리 살 수 있었었고 그걸 팔면 뭐 죽전 같은 경우에도 뭐 70평짜리 살 수 있고 막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주들이 이렇게 쪽쪽쪽에 수요자들 넘어간 건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단지 비싸서 내가 주택에 대한 그 자금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 뭐 벌어들이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 주택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주하는 상황이 생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는 너무 서둘러서 나온 게 아닌가. 향후 앞으로 한 3, 4개월 있다가 가능한 기사 같은데,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해지 지역 중에 경기도에 5군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 해제가 된 경기도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에서 해제가 된 지역 5군데에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그쪽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수요가 좀 늘어나서 탈서울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무래도 뭐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15억 이상 대출도 나오고 하니까 그 동네는 그렇지 않을까. 지금 너무 섣부른 기사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저는 드네요. 개인적으로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도 서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은 서울이죠. 아 그래요? 서울 특별시고 경기도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뭐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 순수하게 제가 그냥 부동산만 저는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는 편이다 보니까 네. 서울을 나가면 서울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한 번 강남 나간 사람은 또 강남 들어오기가 쉽진 않은데. 강남에 있는 분들은 또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예, 강남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경기도로 나가는 거는 예,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견디기 힘든 분들 또 마인드 자체가 또 그런 거 아닐까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굳이 서울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나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겠다. 좀 녹지도 좀 라는 있고. 마음으로 가셨을 텐데 네. 단순하게 투자적인 측면만 저는 봤을 때 네. 서울을 다시 온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주거 만족도는 경기도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삶의 만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투자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 저는 근데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서울이 봐야 되겠죠. 왜냐면 서울에 옛날 조금 한양 도성역 종로 을지로만 있었을 때 요만했던 것들이 이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영등포도 개발한 거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영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강남도 개발을 한 거고 점점 서울이 커진 거잖아요. 네. 커진 거 옆에 우리 경기도라는 거 자체는 뜻이 뭘까요? 경기도가 서울 경제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을 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 저는 얘기했지만 함께 가면 너무 좋겠죠. 교통도 지금 나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네. 교통 개선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저도 바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넓은 곳에 공기 맑은 곳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났던 분하고 여담으로 얘기하면 뭐 여긴 되게 자유롭게 하니까 네네네. 그 수요일 날 와이프한테 보고를 했고요. 네. 조금 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보고했고 네. 대관령에 가서 네. 예, 그분이 이제 매입했다고 그래가지고 8시에 만나서 멍 때리러 갑니다. 멍 때리러. 대관령에 예. 그 대관령 하면 양떼 있고 사실은- 막 이러는데. 물에서 이제 뭐 따라가는 거니까 불현듯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서울이라는 공간이 경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에 있는 생활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 누릴 수만 있다면 저도 네. 좀 공기 맑은 곳에서 아니면 뭐 경기도 쪽에서도 외곽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삶의 질을 볼 때 네. 그냥 동의할게요. 저는 서울이다. 경기도도 투자적인 측면 제외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을래요. 아니,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들으면서 정 대표님이 나이가 많으신가?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좀 외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좀 그죠? 공기 맑고 여건 좋은 곳으로. 대관령 이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20대인데 미래를 위해서 20대인데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뉴스는 그래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크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스 기사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자, 다음 뉴스를 보죠. 서울시에서요. 공공성 확보 비례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아니고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그 건축 사업에서 그렇죠. 만 해당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일부는 좀 있었었거든요.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용적률 완화 조건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는 진짜 뭔가 좀 헌집을 부시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에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하네요. 네. 빨리 변화를 빨리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큰가 봐요. 여러 가지 신속통합계획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피네요. 사실 저는 재개발 중에서도 뭐 모아타운 있잖아요.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 사실 이 모아타운은 딱 거기 처음에 명칭이 나와 있잖아.
개발이 어려운 구역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원래 안 되는 지역인 거죠. 근데 안 되는 지역인데 굳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왜 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변화,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 생활 패턴,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교통편에 될 수 있는 자동차 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이제 2035년도서부터는 이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을 보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서울형 리모델링 운영 기준 적용 예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게 되면 용적률을 또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여기 지역 친화 시설의 공유 시설이라고 있잖아요. 어린이 도서관, 뭐 개방형 주차장 있잖아. 네. 이게 같이 공용으로 동네 사람을 같이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특히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별로 공동 주차장을 그렇죠. 만들어서 쓰라고 이제 그게 그렇게 개방형 하잖아요. 주차장 내용이잖아. 근데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을 공용 주변에 있는 우리 단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쓸 수 있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줬었어요. 기존에도 줬었어. 네. 아크로 리버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끝내주잖아요. 지금 가장 고가에 있는 아파트도 위에 그 스포츠 커뮤니티 시설 같은 시설이 거를. 있습니다. 그걸 원래는 이 반포 구민들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오픈이 돼 있어. 근데 주민들이 싫어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지은 거거든요. 하지만 외 입주자가 아닌 외지 사람들이 오면은 굉장히 좀 비싸게 받죠. 비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굳이 내가 이거 비싸게 주고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나? 이거 하나의 방법인 거지, 이제. 편법. 유인책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티 시설 딱 지어주고 어린이 도서관을 막 2만 평 줘준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은 뭐 그래요, 뭐 여의도 도서관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입주민들은 1,000원 내면 드는데 외부 사람 들어오려면 한 2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좀 제도의 허점을 노린 용적률 완화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어떤 그런 네. 방식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는 뭐 입주민 외의 분들 주변 주민들은 사용하기에 정말 어렵게 해놓은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기반 시설 정비해 준다는 거는 주변에 그때 아파트하고 있었던 주변 사이에 도로도 좀 다시 또 깔아주고 그다음에 인근 마을 공원 해준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 공원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개방해서 오픈해달라는 거. 친환경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게 태양열이에요, 태양열. 네. 그 태양열로 인센티브 받는 데가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레미안 같은 경우도 벽에 보면은 이제 태양열이 있잖아요. 태양광 그 태양광. 설치해놓고. 그때 당시 시공사에서는 워낙 이제 그 관리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설사에서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우리 공경 전기 비용을 좀 줄이겠다. 그 동에 엘리베이터 비용들을 전기 비용을 좀 활용을 하겠다. 또 빗물 같은 경우도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뭐 화분에 물 뿌려주고 청소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러면서 뭐 관리비 절감 효과 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리모델링하는 애들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너네들도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 좀 더 줄게. 그러니까 지능형 건축물을 멋있게 지란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주요 정책 방향한다는 거는 이것도 이제 메리트가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형 평형대 아파트, 30평대, 4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최소한 115%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방 3개 있던 방 4개, 5개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 말했던 1가구 2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임대를 넣을 수 줘라. 있게.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주요 정책 방향을 하면서 나머지 이게 뭐 보이나 이게 너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요 2가구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임대로 좀 돌려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인센티브 주겠다. 근데 정확하게 인센티브율이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리모델링으로 재건축할 경우에 30% 15% 올라가나요? 15%까지 최대한 되는 거고. 용적률이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 되는데. 중에서 더 주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이거를 대충 이제 여기는 지금 이 기사는 안 나와 있는데 뭐 기존에는 85%인가요?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거야. 뭐냐면 이 펜이 그래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보도 자료는 아예 이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용적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단지가 최대 용적률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250%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230%로 현재 지금 돼 있어. 그러면은 20%밖에 안 남으니까 사실 재건축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선회하는 건데 이 30% 남은 것 중에 20% 남은 거네요, 그죠? 20% 남은 것 중에 추가적으로 주는 거를 요렇게까지 하게 되면 96%를 더 주겠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예요? 한 18점 몇 %를 더 주는 거네요, 그죠? 그쵸.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 한 7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예시가 그 내용이 없어서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든지 지금 막 동의하고 뭐 추진위원회 생기고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봐서 활용하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게 85%에서 지금 최대 96%까지 올랐으니까 약 한 11%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건물의 모양이 훨씬 더 이뻐질 수가 있죠. 응? 그러면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규제를 뭐죠? 그 진행 속도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모아타운이 됐던 신속통합이 됐던 뭐 재건축이 됐던 암만 규제 완화해주고 빨리빨리 해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이 제일 빠르거든. 그러니까 새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래도 리모델링 있는 아파트 가격 타이밍 딱 봐서 아까 전에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때가 타이밍이다 싶으면은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그 타이밍 알려주시면은 그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입주민들의 어떤 동의율이나 뭐 사업의 속도 면을 따졌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재건축이 가장 어떤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는 어떤 정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잠시 보죠. 너무 길게 얘기했네 진짜. 우리 정 대표님께서 20분을 못 견디세요 원래. 네. 그 큰 방송국에서도 방송하더라도 20분을 못 넘기시는 분이셨거든요. 벌써 지금 40분째 앉아 계시는 게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 집값이 수억 원 떨어져도요. 초대형 아파트는 꽃꽃. 예, 저는 이 단어가 참 웃기네요. 그죠? 꽃꽃.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늘 푸른 대나무처럼 나는 계속 우리의 내 집은 그대로 약간 플렉스죠. 플렉스. 아까 전에 우리 정 대표님도 잠깐 얘기하고 저도 같이 얘기는 했지만 고가주택이라 좋은 집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도 크고 좋은 집 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팔진 않는 거지. 왜 그 수요는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 이상의 더 뭐 상급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없을 테니까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마 방송할 때도 제가 그 경제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게 중대형 폐형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많이 붙었잖아요.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30평대랑 40평대랑 금액이 거의 똑같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40평대가 30평대가 싼 데도 있었었어요. 네. 근데 금액이 완전 붙었었다 보니까 이제 중대형 폐형대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팔아야 되냐 아니면 보유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셨는 거리 한 2, 3년 동안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대표님. 그죠? 네. 근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솔직히 진짜 음. 그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 특히나 뭐 아파트라고 무조건 재건축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기반 시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열악하고 양호하고 해가지고 아파트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큰 거 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미친 사람이다. 네. 왜 뭐 인기도 없는데. 근데 이제 공식처럼 저는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얘기를 하는데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있다고 하면 대지 지분이 10평, 14평, 18평 이렇게 계산하면 딱 좋거든요. 20평대가 땅이 10평이고 30평대가 14평이고 40평대가 18평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네. 그에 못 미친다면 재건축하기는 어려워요.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 거지 맞아요. 뭐 쉽지는 않잖아요. 재건축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30평대랑 40평대랑 붙어 있는데 땅 지분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40평대가 땅에서 작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30평대가 만약에 14평인데 40평대가 18평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가격은 같고 건축비도 차이가 나는 거고 땅 지분도 차이가 나는 건데 붙어있는 친구 때문에 저는 큰 평수를 저도 샀고 많이 권했었고 네. 지금도 뭐 큰데 사시고. 아니 큰 거를 사라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권하고 있죠. 그래 저는 큰데 삽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좀 큰데 살아요. 아. 저는 목적이 그거였었거든.
20대 때 20평, 30대 때 30평, 40대 때 40평, 50대 때 50평. 그래서 지금 50평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얼마 안 남았네. 오래 사셔야겠네요. 왜요? 세 자릿수 평수까지 가보셔야지. 아니요. 대신 60대서부터 따로 줄이는 거야. 60대 되면 다시 40평, 70대 되면 30평, 80대 되면 20평, 90대 되면 원룸 살아야죠. 네. 원룸 다 죽으면 원룸으로 들어가잖아. 60대는 저하고 대관령을 가자고요. 대관령 공기 맑은 데가 최고라니까. 왜 아파트에 살려고 그래요? 네. 아파트만. 근데 아마 우리 정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 중에서 그래 내공이 있는 분들은 중대형 평대 보유하고 있어라. 그리고 계속 들어와 뭐 매수해도 상관없다. 이거 지금 타이밍이다. 너무 이런 쌌거든요. 얘기, 그때 이런 진짜 얘기를 너무 많이 쌌어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워낙 이 정부가 됐던 건설사가 됐던 간에 주택 공급에 대한 공급 양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것만 너무 많이 그렇죠.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 40평짜리 30평짜리 50평짜리 지어도 될 집을 굳이 그걸 쪼개가지고 20평 15평 14평을 막 쪼개가지고 분양을 한단 말이죠. 왜?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공급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 때문에. 봐봐요.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막 하잖아요. 대부분들은 20평 전후 왔다 갔다 제일 많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진짜로 그 집을 평생 살 수 있겠냐 이거지 나는. 집은 편하게 살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집들 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압구정동 들어간다. 그 압구정동이 솔직하게 25평짜리 제일 비싸긴 하죠. 그냥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하지만 걔네들은 매물이 많거든요. 왔다 갔다 기복이 좀 심한데 큰 평형대 80평 이런 거는요 1년에 하나 거래되고 뭐 그래요. 거의 그렇죠? 뭐 매매가 안 되잖아. 그냥 매매가 아니라 물건이 없다니까. 음. 물건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공급이. 정확한. 네. 왜냐면 지금 공감대를 신도시들 하죠. 특지개발지구에서 지금 전국을 다 합쳐서 우리가 말하는 30평대 이상 공급하는 데는요 비율 따지면 한 6%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갖고 청약 해가지고 그거를 절반은 추첨으로 가져간다고 가져가 보니까 그것도 막 사람들 막 사는 거야. 이거 둔촌중흥 아파트 내가 저번에 며칠 전에 망했다고 막 얘기했더니 그거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거 방송에서 얘 망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게 되면 둔촌중흥 아파트 만 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중대형 평형대는 다 조합원이 가져왔습니다. 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중대형 평형대가 공급을 많이 사실 옛날에 그때 제일 많이 했잖아요. 우리 90년대 중반 이때. 그때는 국민 평형을 40평대로 바꾸자고 막 했었거든. 왜 그때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버블이다 막 그래가지고 막 집 사람들 막 사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용인 수지 아까 말한 뭐 동탄 뭐 죽전 막 이런 데들 용인 뭐 이런 까라들 막 이쪽에는 전부 다 그냥 제일 작은 게 막 50평 막 이래 버리니까 맞아. 막 그냥 국민 평형대를 대형 평수로 막 그때 공부를 했었죠. 25.7평이 아니라 35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왜냐면 이거 부가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25.7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에서는 국민평형대 바꿔야 된다 막 이런 타임이 그때 공급이 제일 많이 됐고 지금 공급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격을 지탱하는 거다. 아마 경기가 더 어려워져도요 어느 한동안은 지킬 거야. 근데 떨어질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망해가지고 사장님들이 다 죽어야 돼. 그거 못 죽어 막. 그럼 이제 매물이 그때서 좀 나올까요? IMF 때 그랬잖아요. IMF 네. 때 일반 회사원들은 몰랐어 처음에.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 거기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 잘 몰랐단 말이죠.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낀 게 사장님들이었지.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급여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물건 대값 내줘야 되니까 자기는 집 먼저 팔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직원보다 더 좋고 큰 집에 살았겠지 대표인데. 그때 그런 매물들이 이제 막 시장에 그렇지 많이 나왔겠죠. 많이 나왔죠. 그게 무너지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서민들 갖고 있던 20평, 30평, 10평짜리 아파트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왜? 사장이 그거 큰 집 팔아가지고 돈을 다 못 준 거야. 응? 그 나머지 힘들잖아요. 직장도 잃고 실업되고 막 이래 보니까 그때부터 팔기 시작한 거라 아마 경기가 완전히 거지가 되고 막 그냥 진짜 사장님들 부도 나고 막 이렇게 해줘야 큰 집들이 좀 튀어나오지 그 전까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튀어나오던 게 그것도 제가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저도 오랫동안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2000년에 부동산을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뉴타운 뭐 이렇게 뉴타운이라는 게 처음 생겼었는데 그때는 재개발을 하는 곳이 프리미엄이 한 40평대는 네. 한 2억 정도 붙었고 30평대가 한 1억 5천, 20평대가 1억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호했던 게 다 대형 평수였어요. 프리미엄이 더 셌기 때문에. 근데 그 흐름을 그것도 사이클을 보면 대형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대형을 많이 지었다가 대형을 많이 지었으니 소형이 좀 작았겠죠. 네. 공급이. 그러다가 대형을 어느 정도 짓다가 소형이 상당히 적어지니까 그 소형에 대해서 희소성 때문에 다시 나중에는 소형이 오르고 네. 소형이 오르고 소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대형을 많이 안 지은 게 지금까지도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진짜 전 그 전부터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전 대형을 사면 더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많이 붙어 있는 게 아직도 있다면 네. 있긴 있거든요. 아직도 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요. 감히 얘기를 하면 저도 물론 동감을 합니다. 네, 수요 공급은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시길래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있는 40평대를 50평짜리 살래, 그죠? 강남구에 50평짜리 살래 완전 틀린 거거든요. 그쵸. 같은 대형 평대. 네. 그건 수요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단지 아파트 단지만 또 국한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형 평대가 많은데 대형 평대 일부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별로예요. 얘는 좀 진짜 안 별로예요. 나. 예. 근데 반대로 대형 평대 많은데 소형 평대 있는 데 걔는 있잖아요. 괜찮아. 끝내주잖아. 청담자이 같은 경우에는 걔는 괜찮아. 원룸이 끝내주잖아요. 거기 그런 형태로 있는 데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좀 메리트가 있어요. 반대로 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100% 말씀하신 공감해요. 네. 저도 시장을 볼 때 그것만 좀 잘 봐서 들어가게 주의한다면, 되면. 예, 주의한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그런 데도 좀 눈여겨보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공부 많이 시켜주자. 나 여기 오늘 처음 출연을 했지만 이사님이나 위원님 보면서 네. 야, 참 대단하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음. 많은 거 알려주시는구나라고 진짜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기 봉산역 많이 보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시는 시기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회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갑자기 대표님이 크로징 멘트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이제 빨리 지금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55분. 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표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 이게 네, 제일 네. 중요한 방송, 제일 중요한 방송. 어제 발표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죠. 어제 오후 3시 정도쯤 발표했나요? 2시부터 이제 2시에 embargo가 발표했나요? 풀렸습니다. 네. 제가 2시 그때 만약에 저희가 사무실에 있었으면은 아마 좀 시간이 있었으면 네. 아마 이거를 생방으로 했었을 텐데 저기 뭐 저희 직원들 한 절반 정도가 또 외부 또 그다음에 상담 막 이래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저한테 약속 있어가지고 읽지를 못했습니다.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때 이제 헤드라인 뉴스만 봤었을 때 규제 다 풀었다 이렇게 돼. 처음에 이게 본 거야. 전면 해제. 여기 그게 써있네요. 전면 해제라고. 전면 해제 그래가지고 뭐야 다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앞에 있잖아 지방광역시도 지방. 근데 이제 헤드라인 뉴스만 보니까 이 지방광역시는 필요 없고 음. 조정 대상적 전면 해제 이거 나오니까 꿈과 같은 얘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침에 보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차에서도 이제 잠깐 뉴스도 보고 와가지고 이제 지면 신문도 좀 보는데 이걸 왜 한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든 거야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뭐 모르겠어요. 서울과 네. 수도권은 그대로 묶어두고 나머지만 살짝 풀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왜 이런 상황을 조정대상 지역 해제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지금 같은 상황에 해줄 거면 싹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부분은 기존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규제가 아니라 누더기 규제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가지고 끝까지 잘못 껴진 거야. 그래 나는 사실은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거는 단추 다 풀고 새로 다시 이렇게 단추를 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희룡이 형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잘못 묶여져 있는 것들을 다 안 풀고 하나씩 야금야금만 그냥 거꾸로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기는 다 삐뚤어져 있는 거야. 그냥 밑에 몇 군데만 좀 풀어진 거고. 그러니까 풀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규제를 완화를 하는데 그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말을 항상 그 어떤 그 레코드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인기 관리하니까요. 욕 먹을까봐? 네, 욕 먹을까봐. 괜히 잘못 풀었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덤벼들까봐?
근데 너무 이렇게 감질맛 나게 이렇게 뭐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생색을 내고 하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동산 거래 정책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너무나 약하죠. 사실 지금. 그래요. 난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게 사실은 그거랑 똑같잖아요. 남편이 성령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묶고 와. 그래서 묶었어요. 그때 묶었더니 얘가 안 하는 거야. 그때 와이프가 그럼 다시 풀고 와. 그래서 풀으려고 그랬더니 다 풀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뭐 그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이게 지금 이 내용 보게 되면 투기 지역 해제가 세종이 된 거네요, 그죠? 네, 유일하게 세종시 한 군데. 투기 지역. 서울 투기 지역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안 풀린 거고. 네,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 그다음에 뭐예요? 세종이 해제가 됐네요. 그 두 단계가 떨어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총 4개가 투기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인천 세구와 그 네. 세종 딱 4군데만 그러니까 해당되네요. 인천, 연수, 남동, 서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종시도 투기 지역이 해제가 되고 투기과열지구로 해제가 해제가 되고 되면서 두 단계 내려왔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고. 네. 그다음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같은 경우가 조정 대상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됐고, 그리고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다 풀렸다.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것 자체는 소도시들 우리 뭐 이해도 안 갔던 솔직히 말하면 어디예요? 전주 이런데. 거기 이제 부산도 지금 이거 다 풀렸고. 부산도 다 풀렸고. 네. 부산은 너무 묶었다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응? 아니 저는 네. 너무 자유로우셔가지고 부럽고요. 어떤 묶었다 풀었다 하니까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야한 생각을. 참 대단하십니다. 좀 네? 부럽습니다. 인생의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아니에요, 뭐 이거. 부산은 아니, 워낙 네. 또 많이 오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풀린 거로 저는 본 것 같은데. 네, 풀렸으니까. 네, 풀린 거로 본 것 5대 같은데. 광역시가 다 풀렸어요. 인천 제외하고. 울산 뭐 이런 데도 네, 풀린 것 대구, 같더라고요. 수성, 광주, 대전, 울산 다 풀렸습니다. 그 조정 대상. 아니 부산 같은 지역에서. 경우에는 사실 전 정부에서도 묶어져 있던 거를 풀었다가 다시 또 묶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풀었다. 이러다가 좀 걸레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나중에 다시 묶으려면 그게 잘 안 아니 풀릴 근데 것 같은데.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저기 나오네. 의학풍소님이 얘기하네. 너무 묶다 풀어서 너덜너덜 너덜너덜하지. 됐다는데 이거 나중에 풀었는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다 빠져버린 거죠. 뭔가. 네. 지금 대구가 약간 그렇잖아. 음. 대구가 예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초장에 막 서울에서 그냥 40인승짜리 버스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막 문정문정 원정대가 뚫는다고 막 그 난리통을 했었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응? 그나마 이번에 대구 수성구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거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사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민녀님도 어떤 뇌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세금이다. 그죠?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세수를 못 걷잖아. 응?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투기 지역이 있잖아. 투기 지역. 투기 지역이 있어. 네.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 과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지정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죠. 지자체.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투기 지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급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해지는 그 윗대가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응? 그 지자체는 내가 이걸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다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아까 말한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지방 지자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거야. 네. 거래가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 주택 거래 형량 한번 보자고요. 주택 금액이 막 올라가잖아요. 사이클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사이클이 있으면 사실 이 기준점이라는 게 항상 있을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 기준점보다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 뭘 하냐? 규제라는 거예요. 응? 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규제한다는 건 없어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라는 거야. 그 기미가 보이면은 이제 선 규제를 그렇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은 규제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투자해야지. 그 옆에 투자해야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완화해주는 타이밍이 또 언제냐? 이 기준점이 딱 된 거야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 떨어질 때 시점 돼가지고 이때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완화를 항상. 근데 완화를 하게 되면 한동안은 더 빠져요. 이 완화했다가 바로 치고 올라간 데는 거의 없어요. 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완화를 해주게 되면 한동안은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기준점이 또 올라가게 되면 이때 뭘 한다 또? 규제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모르겠어요. 어제 기사 내용 봤더니 이제 이 규제 지역을 완화해주게 되면 사실 규제 지역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원상태로 가는 거죠. 일반적인 걸로 그죠? 네.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이 난 사실 웃기다고 생각해. 원래 지역이 있고 규제 지역이 있는 거지. 그죠? 이거를 규제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완화해주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지역이 있다.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의학풍선님이 네. 묶은 곳이 알짜 아닌가요? 예, 투자 가치를 정부가 지정해 주는데 저 말씀이 지금 심의사님 말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 예전에 2006년도인가요? 그 버블 세븐 지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랑 네. 목동, 용인, 평촌, 분당 네. 버블 세븐 지역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버블 세븐 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했던 지역을 정부에서 알려주는 그 정부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할 곳을 알려주는 일타 강사라고 이제 그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오르는 지역을 오히려 알려주는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 제가 그때 용인 수지에 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신봉동에 죽을 것 같더라고 솔직히. 왜냐면 그게 아마 분양가 2억 9천이어서 30평짜리 신봉자리가 2억 9천이었는데 최고가 찍을 때가 4억 6, 7천까지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중공 시점 돼서. 완전 분양받은 건 아니에요. 그때도 분양을 못 받았어. 집이 있어가지고 청약이 안 돼가지고. 그 4억 6천짜리인데 제가 금매로 3억 8천에 샀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세를 줬거든요. 그랬는데 전세를 내가 3억 5천을 놓은 거야. 그 3천 들어간 거죠. 근데 집값이 3억까지 빠졌어. 거기에는요. 그때 굉장히 완전 깡통 전세가 된 거죠. 지금 말하는 그 정도 깡통이 아니라 그냥 집값이 그러니까 전세값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사신 분은 4억 8천에 사신 분이 최저가 아마 2억 9천 정도까지 빠졌을 거거든요. 나는 3억 8천까지 했다가 3억까지 빠진 거고. 와,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전세 들어오신 분이 자기가 집을 살다 너무 좋다. 근데 외국을 자기가 한 2년 정도 더 나갔다 와야 되니까 자기가 그럼 이 전세 금액을 갖고 그냥 이거를 매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난 안 된다. 그때 그랬거든요. 왜 난 내가 산 거 3억 8천인데 3억 8천인데 3억 5천은 어떻게 팔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 전세 세입자가 또 자기가 그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4억 1천에 팔았거든요. 잘 팔았네. 손해는 안 봤던 거예요. 성공하셨네요. 성공이 아니라 손해는 안 보셨다. 네,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올라가는 거야. 응? 그때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손해 안 보고 더 지금은 거기 집값이 한 8억 정도 할 겁니다. 8억 그 정도 8, 9억 그 정도 될 거거든요. 30평짜리 신봉동이. 그래서 어쩌면 아직까지 이제 규제가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이 지금 그 댓글에도 보시다시피 더 알짜가 아닌가. 네. 오히려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설적인 어떤 생각도 갖게 하네요. 그래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공감 100% 공감합니다. 서울시에서 뭐 네. 여러 가지 예전에도 뭐 2030 기본계 뭐 생활권 계획지구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네. 뭐 그다음에 강남 해가지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도 중간에 용산 이렇게 써 있고 뭐 진한색.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큰 게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게 있거든요.
동그라미 큰 거를 사면 된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3도심이네. 자금이 되면. 예. 3도시.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12지역이 좀 작잖아요. 동그라미가 좀 그 다음에 작거든요. 7광역 중심 7개. 그 다음에 12지역 중심. 12지역. 예. 맞아요. 생활권 계획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뭐 51개인가요? 생활권 계획지구가. 그런데 거기도 칠을 해놨잖아요. 강남북 네네네.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파랑색으로. 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는 아까 민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처럼 알려준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규제를 하고 당장에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실거주도 해야 되니까 살 수가 없게 만든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려준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나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투기 지역이 오히려 선호도가 향후에는 높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는 그래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투기 조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이거 그동안 뭐 그래왔으니까. 아유, 그동안 그 정도 그랬으니까요. 방송된다고 하면요. 저희 셋이 방송 못합니다. 저희 방송 그 정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규제가 뭐 해제되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없어지고 뭐 투기 지역에서 조정 대상 밑으로 내려오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제 서울에 대한 서울 경기권에 대한 부분은 거의 풀린 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는데 규제 지역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세금 혜택이라든지 규제에서 완화되면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었는데 규제가 해제되면서 실거주 요건이 있던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평택을 예를 들자고 평택. 이 평택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었었잖아요. 이번에 풀렸죠. 그죠? 네. 규제 지역이었었는데 풀렸어. 근데 규제 지역일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분양권이 됐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던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매매를 했던. 매수했던 거네. 규제 지역이었을 경우에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응?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규제적 해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규제 지역 때 사셨을 때에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규제를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지금 비규제 지역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나 없어지는 거 2년 아니잖아요. 나 네. 2년 보유했으니까 거주 안 했는데 이거 비과세 받는 거 아니야? 그 지금 판다? 이 사람 세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음. 9월 26일 0시부터 이제 그 규제 지역 해제가 되니까 평택 지역의 어떤 뭐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는. 26일부터 26일 0시부터 26일부터. 예. 그러니까 26일 이후서부터는 이제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게 규제가 해제됐다고 그래가지고 2년 실거주 안 하시고 나서 팔게 되면은 이거 세금, 이거 양도세 그대로 받죠. 중과 받으시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이제 다 해제됐잖아요, 그죠? 네. 해지가 됐는데 해지가 되면은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이 제일 얘기 많이 하냐면 이제 분양권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싸니까 네. 분양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민원도 있고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역시는요 아무리 이런 지역들이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된 데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3년인가 5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광역시만. 지금까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3년, 네. 투기 지역은 관리 5년. 5년.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광역시는 또 법이 또 법이 있어요. 또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뭘 얘기했던 거예요? 좀 전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전매 제한이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는 또 해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올라갔잖아요. 네. 대출이 올라갔는데 10%씩 올라갔죠. LTV가 이제 상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세종이 됐든 인천이 됐든 전국에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대출이 되니까 뭐 얘기하는데 지방에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별로 없어요. 네. 특별하게 있어 봐봐야 부산의 해운대 정도쯤에 광안리나 하운데 이쪽에나 좀 있고 대구 일부 조금 있고요. 세종시는 이제 거의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이 LTV는 완화해줬다고 치지만 아직까지도 이 DSR이라는 게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이거 안 풀어주면 LTV 백날 풀어줘봐야 이거 거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추를 풀 거면 싹 풀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야금야금 끝에만 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아직까지 규제하고 있는 게 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대출 부분에서 이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뭐 5대 광역시 여기에서 근데 대출 부분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주택자분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담보대출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만 좀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 그다음에 또 있죠. 그 뭐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규제 지역 같은 100실 이하만 이 전매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건 해지가 된다. 그런다고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지 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응? 지금 서울 경기권도 오피스텔 완전 꽝이야. 근데 지방에 뭐 해지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200세대짜리 300세대짜리 규모 크니까 500세대짜리 규모 크니까 그거 해야 된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지금 해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규제되고 있는 것들이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 완벽하게 뭐 규제를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묶였던 데는요 또 묶으라고 합니다. 이제 또 조금만 꿈틀거리잖아. 그거 또 묶어. 그렇죠.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어디예요? 이 저기 뭐야? 이번에 해지된 지역 보게 되면 접경지라고 나오잖아. 접경지 그죠? 네, 접경지. 접경지 해가지고 나오는 게 김포에. 양주, 파주, 동두천은 풀렸어. 김포는 왜 안 풀렸는지 모르겠네. 김포의 통진, 대곳, 월곶, 하성. 거기는 원래 집이 없습니다. 네, 그뭐 군사보호 지역이야, 북한하고 거의 거기는. 맞닿아 있는 그 아마 지역이잖아요. 통진의 택지개발지구에 일부 아파트 좀 지금 들어가는 거 말고는 네. 거기는 뭐 없어요. 거기는 새가 더 많이 삽니다. 새. 그 조류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새들이 더 많이 살아. 거기 가면은 독수리가 진짜 사람 2배만한 애들. 걔네들은 막 소를 막 잡아서 먹는 애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애들이 사는 데인데 그런 데를 굳이 해지해 준다고 김포 해지해 줄 거면은 어디예요? 뭐 한강 신도시라던가 그죠? 그렇죠. 그다음 고천이든 뭐 고천, 사우든. 네 이런 데를 좀 해줘야지. 이게 생색내기라니까 이게 보니까. 네. 네, 생색내기에 그치는 정책이다. 근데 확실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각 지자체들이 선정을 하고 해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안 풀린 데들은요. 지금 아마 일반 그 우리 국민들 있죠. 네. 지자체 앞에 가가지고 대모하고 있을 겁니다. 왜 씨발 왜 나는 안 풀어줘 마. 야 우리 집 내놓은 지 지금 2년 다 돼가는데 안 안 팔리는데. 나가? 안 팔리는데.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데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 우리 집은 왜 안 돼? 제가 봤을 때 1순위 김포. 1순위 김포 지금. 김포를 특별히 강조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죠? 왜냐면 네. 제가 김포에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이 GTX 노선, 이 D 노선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사실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때 진짜 김포가 제일 불쌍했었거든. 왜냐면 그때 아마 파주, 동두천 같이 묶인 겁니다 아마. 김포, 조정 파주, 대상 네, 지역으로. 그렇죠. 응.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묶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풀어줬어. 근데 얘네들 그때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GTX D 노선에 뭐 이게 호재가 있어서 규제적으로 묶는다 이렇게 딱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잖아. 안 한다는 것보다는 김부선으로 해버렸잖아. 부천까지만 가는 걸로.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GTX 디너소를 뭐 강남까지 해주겠다. 개뿔이 또 그런 거 빨리 해줘야지. 사실 그게 돼줘야지만 계양 신도시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3기 신도시 팔아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인천 김포에서 마석까지였나요? 김부선이잖아. C가 저기 송도에서 마석이죠. 참. 그러니까 D. 김포에서 원래는 제가 봤을 때 김포에서 검단 신소를 지나서 계양 신도시, 그다음에 부천 대장 신도시로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간 다음에 최고네. 강남으로 가서 하남을 들어간 다음에 창릉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 신도시를 4개 5개 묶을 수 있거든요. 4개 5개 되나요? 하여튼 그 라인만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가 지금 몇 개가 해결되는 거야. 한강 신도시, 검단, 창릉, 또 뭐예요? 아까 전에 계양, 부천 대장. 그다음에 재수가 조금 있으면 지금 감일 감북지구 있고 감북지구라고 있어요. 저 둔촌동 뒤쪽에. 그 감북지구까지 그렇게 살짝만 겹친다고 하면
6개 신도시에다가 서울 외곽에 있는 거기다가 교통편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분양 받겠지, 좋아하고 하겠지.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발표를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겁니다. 발표는 될 것 같아. 그리고 BC가 제가 말한 요 정도는 대줘야지만 BC가 맞을 거야. BC가 안 맞으니까 부천 가가지고 부천에서 B노선에 같이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B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민간업체 안 붙는 거야. 이거 안 되니까. 응? 지금 현재 저기 송도에서 마석까지 가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곁들여 가는 거지. 야 B노선 그래? 근데 서비스로 D노선 줄게 너 가져가. 왜? 부천에서 김포까지밖에 안 가니까 정거장 한 2-3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누가 들어와서 하겠어 솔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B노선 하는 애들한테 그냥 보너스. 그 이거는 그냥 니네 다 가져 그냥. 응? 나머지는 한 20년 동안만 나한테 그냥 이건 뭐야 저기 열차 운영비 내고 나머지 20년 위에 가지고 가고 그냥 김포에서 부천은 다 가져 그냥. 이렇게 해도 안 할 것 같아 사실은. 하여튼 왜 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지만 길게 얘기했잖아요. 벌써 이것만 20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해제된 게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좀 모르는 게 뭐냐면 이 해제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갖고는 어렵다. 택도 없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대책이 또 나올 것이다. 여차하면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많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대출과 세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관건인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이번에 발표는 핵심 지역 특히나 서울 및 수도권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걔네 풀어줘야 돼 원래 사실은. 그 서울 수도권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아니 아까 전에 대표님 얘기했는데 노도강 그 집값 엄청 빠졌는데요, 그죠? 많이 빠졌죠. 아파트 미분양도 있어요 그 동네는. 그럼 그걸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별로 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동안 다 핀셋 규정했던 거 아니야 다. 예, 그럼 핀셋 규정에서 거꾸로 간다면 그것도 좀 빼줘야지 안 되는 데들은. 그렇죠. 응? 그 주민들 얼마나 힘들어.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그 네. 규제 지역을 선정할 때 정량 기준에 지금 미달하지 않을까요? 뭐 분양 저기 뭐야 다 맞는다니까. 상승률이나 지금 전국이 예. 이 정량적인 조건 다 맞아요. 응? 조건 자체는. 분양 청약 경쟁률이나 왜냐면 지금 그 물가 가격. 상승률이 막 7% 8%인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지금 집값이 5% 올라가는 데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마이너스지. 반대로 세종은 7%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야. 물가 상승률이랑 따지게 되면 7% 올랐다 보면 갭이 14%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안 풀어주잖아. 미분양이 적다고 해서 이제 안 풀어준다지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미분양이 차이, 하더라고요. 그거 막 10개? 10세대인가? 지금 10세대 정도 된대요. 세종이 10세대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또.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듣고 아니 있는 세종은 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다 나는 쪽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왜냐면 세종 같은 경우에도 특별시잖아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15억짜리였었어. 옛날 동해평양 때 같은 평양 때 이제 구축 아파트가 15억이야. 그럼 신축 아파트를 얼마에 팔았냐면 11억에서 13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분양가를. 그 당연히 사람들이 15억이 옆에 주변에 15억인데 내 아파트 11억 13억에 분양하니까 무조건 사야죠. 당연히 그냥 당첨만 되면은 최소한 못해도 3억에서 5억, 4억씩 막 그냥 내가 프리미엄 생기는데 아직도 뭐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왜냐면 또 하고 있으니까. 그 1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11억을 간다고 치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7억, 8억에 분양을 해야 된다니까요 법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청약하면은 당연히 경쟁 다 팔리겠지. 그쵸, 어마어마하겠죠. 경쟁률도 나오겠지. 왜? 걔도 특별시잖아요. 세종은 특별시잖아. 일반 우리 광역시 지자체에 있는 뭐 이런 시들이 아니라. 걔도 특별시인데. 그래서 세종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까지는 어려웠다. 이번에 그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요. 사실 나는 세종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난 대전 유성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세종은 먹고 놀 데도 없어. 그 제가 말씀드린 먹고 놀 때는 밥집이 없다는 건 아니고 술집이 없어. 그 세종에서 요즘에 어디로 그랬죠? 유성으로 다 가죠 사실. 유성이나 거기 뭐 중간에 뭐 부여? 부여? 공주? 아 공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공주? 우리 가로주기 형님이 공주에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정 대표님 네. 어때요? 이제 방송 오늘 전 저희랑 너무 같이 재밌어요.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시청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하신 겁니까? 저는 잘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핸드폰으로 좋아요, 구독 좀 핸드폰 안 갖고 해주세요. 왔을 핸드폰을 봤으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이 보면서 공감을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핸드폰을 안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음. 구독은 했죠. 아, 그래요. 시청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음. 제가 시청을 안 하는 게 제 것도 안 하고요. 잘 안 봐요. 그래서 아까 그래요. 여담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부터 모니터링 제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보고 네. 저도 배우겠습니다. 하여튼 그 JH 리얼티의 그 정전 대표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저는 말을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아니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바로 그때 흥해 주셔가지고 그럼 20분만 할게 그랬는데 지금 1시간 20분째 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오늘 좀 나가려고 길었네요. 그래요. 다음에는 제가 오면 좀 준비를 해서 네, 저도 알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일 저도-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그럼 뭐 하나 얘기하고 갈까요? 뭐 하나 얘기하고 갈까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다음에 한번 하여간- 특집 방송 한번 해주시죠.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뭐 하나만 여쭤보고 저도 얘기를 하고 갈게요. 네. 그냥 뭐 요즘 시장이 아니라 옛날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제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구나. 내가 시간을 끄네. 그래요. 어쨌든 아닙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됐어요. 아마 1시간 20분. 저희가 아마 방송 한 것 중에 아마 제일 긴 게 한 것 같은데. 긴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네. 1시간 20분. 아 죄송합니다. 괜히 말이 많아져가지고 보통 제가 남들이 말하는 거 제가 끊고서는 빨리 진행하는 성격인데. 의학풍선님께서 피디님 짬뽕 드셔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야 너 짬뽕 먹을 거냐? 제 중국 사람 같아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의학풍선님이 또 그 여쭤보셨 10분 브리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저희 메인 MC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는 이거 뭐 레자입니까? 예. 만드니까 비닐인데 이거. 저기 오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 주말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